자, 이제 86페이지에 법인의 권리 능력이 나옵니다. 일단 34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정관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는데 이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똑같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관에 규정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은 이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직접 적용이 온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법인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비영리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법인은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간접적인 거, 사무실을 얻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빚품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가 인정된다는 거죠?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직접적 목적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까지 다 뭐가 인정이 돼요?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 하나 처음으로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1번 권리 능력에 제한해가지고 성질에 의한 제한해가지고 성질상 법인이 가질 수 없는 권리 능력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상속권, 생명권, 친권 이런 것들은 법인이 뭐 할 수 없어요? 가질 수가 없는 거. 요건 아니고 당연한 거고. 기억해 둘 것은 뭐냐면 법인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서 성명권, 명예권, 규제는 없지만 하나 더 적으면 신용권도 인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법인에게도 뭐가 인정이 됩니까? 명예권이 인정이 되고 법인에게도 성명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권도 인정이 된다는 거 좀 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왠지 법인은 명예가 없을 것 같고요. 법인은 뭐죠? 성명도 인정되지 않을 것 같고 신용도 인정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강용석인가요? 전 국회의원이고 말 한 분 안에 있죠, 그죠? 걔가 전에 이런 거 한 번 있었죠. 아나운서가 되려면 한 번 줘야 된다, 그죠? 이딴 소리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나운서 협회에서 뭘 당했죠? 고소를 당했죠. 뭐래요? 명예훼손죄로. 다시 말하면 아나운서 협회 같은 법인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뭘 갖습니까? 명예권을 갖고요. 따라서 법인에게도 명예권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법인은 파산관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산인도 될 수 있고요. 유언집행자도 될 수 있고 후견인도 될 수 있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 파산관제인 하면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회계법인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회계법인. 그죠? 다시 말하면 회계사 한 명이 파산관제인 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서 회계법인 통째로 다 뭐 할 수 있어요? 파산관제인 선임할 수 있어요. 따라서 회계법인도 파산관제인 될 수 있고 청산인, 유언집행자, 그 다음에 후견인인데 유언집행자나 후견인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법률법인을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죠? 로펌. 그죠? 로펌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고 후견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피한정 후견인의 후견인은 자연인이어야 한다. 그럼 뭐예요? X죠. 누가 될 수 있어요? 법률법인과 같은
법인도 뭐가 될 수 있죠?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 교재는 없는데 법인이 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사원. 우리가 사원하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하고 가장 흔한 사원이 누구죠? 주주라고 했죠.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20%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삼성물산이란 법인이 주주란 얘기죠. 뭐란 얘기죠? 사원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법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사원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법인은 뭐는 못 되냐면 이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뭐는요? 이사는. 이사는 누구만요? 자연인만 될 수 있고요. 이사는 법인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재산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직접적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도 법인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고요. 3번 목적에 의한 제한이 같은 내용이죠. 그죠? 한번 읽어보시고 맨 밑에 8를 한번 읽어볼까요? 8을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의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그리고 또 뭐죠?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도 뭐가 인정됩니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행위 능력이죠. 일단 법인에게는요, 의사 능력이라는 거는 아예 문제되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이 술 처먹거나 법인이 자빠져 잘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법인에게는 의사 무능력자라는 건 없고 의사 무능력자는 뭐에만 있는 거예요? 자연인에게만 있는 거죠. 또 법인에게는 제한 능력자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법인이 뭐 미성년자일 수도 없고요. 법인이 피한정 후인이나 피성년 후인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다면 이코르 그 범위 내에서 무엇도 있는 거예요? 행위 능력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에게는 의사 능력이나 법인에게는 제한 능력이나 그런 건 아예 뭐 되지 않습니까? 문제되지 않고요. 따라서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무엇도 있는 거죠? 행위 능력도 바로 뭐죠? 인정이 돼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행위자 해가지고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은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위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 스스로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법인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 해야 됩니까? 대표자가 해야 됩니다. 물론 누가 대표 기관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우리가 정리하겠지만 대표 기관의 행위라면 법인은 권리 능력 범위 내에서 무엇도 인정이 됩니까? 행위 능력도 그대로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번 법인에 뭐가 나오죠? 불법 행위 능력이 나오죠.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A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A라는 법인에 갑이라는 대표기관 이사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요거는 대표기관 갑이 개인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누가 한 거죠? 법인이 한 거죠. 왜냐하면 법인에게도 권리 능력이 있고 법인에게도 뭐가 있어요? 행위 능력이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요 갑으로부터 피해를 본 병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법인의
대표 기간 행위가 이코로 누구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건은 첫째, 법인의 목적 범위, 갑행위가 법인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개인적으로 강간을 하거나 갑이 개인적으로 살인했다 그래서 이 병이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갑이 법인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했어야 법인에게 뭘 물을 수 있어요?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플러스 누구의 행위여야 하냐면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 같은 대표기관의 행위여야지만 법인에게 책임이 기속되고요. 뭐 사원이나 감사 행위는 대표기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인데 법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는 대표기관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은 A에게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도요? 갑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병은 아무나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고요. 병이 보증을 섰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갑이 못 갚으면 병이 대신 갚는 거죠. 우리가 뭐죠? 보증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병이 그냥 보증을 쓴 것이 아니라 연대 보증을 쓴 거라면 이때는 을은 갑이 못 갚아야 병에게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갑이나 병 중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에게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연대 보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보증을 쓰면 무조건 무슨 보증을 세우냐면 연대 보증을 세워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연대 보증이 아니라 일반 보증이면 은행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갑에게 청구하고 갑이 못 갚아 비로소 누구한테 병에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연대 보증을 세우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죠? 연대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두 법인과 대표기관 관계가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말은 병의 입장에서는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에게 전액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 운전하는 자동차예요. 을이 동승하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병이 운전하는 자동차 부딪혔어요. 근데 그래서 을이 뭐죠? 다쳤거든요. 다쳤는데 과실 비율은 병이 뭐 40%고 갑이 뭐죠? 60%고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런 경우에 을은 자기 다친 것에 대해서 60%는 갑에게 청구하고 40%는 병에게 청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을은 갑과 병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에게 전액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갑과 병의 관계가 뭐이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 채무이기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연대 채무다, 부진정 연대 채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무한테 편한 사람에게 전액을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뭐죠? 부진정 연대 채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병은 갑에게도 전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요. A에게도 전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갑에게도 뭐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A와 갑 간의 관계는 뭐죠? 부진정 연대 채무이기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법인이 전액을 다 배상했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런 돈을 물게 됐어요? 갑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때는 갑에게 대표기관에게 법인은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직무와 관련된 행위고 또 대표기관의 행위라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인이나 대표기관 아무에게나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하고요. 만약에 법인이 병에게 전액을 배상했다면 요 갑에게 뭐 할 수 있죠? 구상할 수가 있다. 돈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까지 격리하시면 됩니다. 교재 보시면은 1번 누구의 행위해야 됩니까? 대표기관의 행위해야 됩니다. 가번에 가지고 대표기관 예가 나오거든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은 대표기관이고요. 물론 아직 임시이사니 특별대리인이 이런 말을 아직 모른다. 몰라도 돼요. 뒤에서 볼 거고. 다만 나번 사원총회나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원총회나 감사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가번 직무에 관한 행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 나오는데 큰 의미였고 나번해가지고 대표권 남용이 나오는데 이 대표권 남용은 우리가 언제 할 거냐면 대리에서 대리권 남용을 함께 정리할 겁니다.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3번 일반 불법행위로서 성립요건을 축정해야 된다. 큰 의미였고 2번 효과 가번 법인이 뭘 집니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2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사용자 책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죠. 사용자 책임이란 말이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뭐 할까요?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근데 을이라는 점원이 짜장면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행위를 쳤어요. 뭐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죠. 그러면 요 피해자는 점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을을 사용한 사장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책임을 뭐라 그러냐면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직원이 잘못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사장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용자 책임이냐? 아니라는 거죠.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병이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직원이고 얘가 사장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표기관의 행위가 이코로 누구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병은 A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죠?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게 통솔의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을 지는 이유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이코로 누구 행위예요? 법인 자신의 행위라는 거죠. 법인이 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책임을 지는 것이지. 뭐 고용주로서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무엇은 성립하지 않습니까? 사용자 책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통솔의 입장이고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번 예, 질문 있어요. 예, 고용관계 아니네요. 그죠? 예. 그죠? 그다음에 나번 기관 개인의 책임인데 다시 말하면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갑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병은 법인이나 대표기관 아무한테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뭐죠? 성립하지 않는 경우죠. 자, 만약에 얘가 이사가 아니었어요. 사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누구는 책임 안 져요? 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대표기관의 행위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행위였어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와 관련된 행위고 뭐 해야 돼요? 대표기관의 행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피해자는 법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행위를 한 사원이나 그 대표기관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을 물어야 돼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만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1번 보세요. 원칙적으로 법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 대표기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왜요? 법인에 대해서 뭐가 성립돼서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았으면. 다만 2번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35조 몇 항은 빠졌네요.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사항의 의기를 장성하거나 그를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 사람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병원 이 사람들에게 연대해서 뭘 물을 수 있어요?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죠? 정리해 볼게요. 자, 법인은 사람입니다. 권리의 능력도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무엇도 인정이 됩니까? 행위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요건은 누가 그 행위를 해야 돼요? 대표기관이 그 행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요 행위가 뭐라 하더라도요? 불법 행위라 하더라도 누가 한 거죠? 법인이 한 것이니까 피해를 본 상대방은 법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건은 뭐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무와 관련된 행위거나 거기다가 뭐죠? 이사 같은 누구의 행위 돼요?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다면 피해자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요 대표기관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으므로 법인과 대표기관의 관계는 뭐죠? 부진정 연대 채무다. 따라서 둘 중에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법인은 전액을 배상했다면 그 대표기관에게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이런 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이코로 누구 행위예요? 법인 자신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지 법인이 사장이고 대표기관이 직원이어서 책임 묻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 책임은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이제 올해 문제가 나와 있죠. 이거 풀고 이제 오늘 수업 끝낼 건데요. 기본학위 문제입니다. 사용자 책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 제35조에 따라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뭐는 묻지 못해요? 사용자 책임 묻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뭐죠? 1번입니다. 나머지 것들 2번 사용자의 가름하여 그 사물을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 책임의 주체가 될 수가 있고요. 3번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신원 측에 기하여 제한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병에게 손을 입혔다면 사용자인 사장이 병한테 뭐예요? 손해배상을 하고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뭘 하게 돼요? 구상을 하게 되는데 무엇에 의해서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그 금액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전액을 다 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갑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3번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 불법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사용자도 제3자 연대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누구죠? 정의 운자라는 차와 충돌했어요. 그래서 누가 다쳤냐면 무가 다쳤거든요. 근데 요 을의 과실은 40%고 정의 과실은 만약에 60%라면 요 무는 병과 정의 공동 불법행위를 당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을 대신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갑이.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지금 갑이 누굽니까? 사장님이고, 아, 병에다 적구나. 을이 뭐요? 점원입니다. 근데 얘가 짜장면을 배달 안 하려고 뭘 타고 와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차로에, 다시 할게요. 정이 운전하는 차에 부닥치는 면허서 병이 뭐 했어요? 다쳤는데 을의 과실은 40%고 정의 과실은 60%면 요 병은 을과 정에게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당한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요 갑도 을 대신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번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 불법 행위로, 이해되시죠? 이게 뭔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도 누구도요? 갑도 제3자 정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제 병은 을과 정 아무한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요? 갑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갑은 을의 책임에 대해서 뭘 지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책임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5번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실질적인 지위 감독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도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재상 법인의 기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